여러분들 진통제로 브루펜, 에드빌, 탁센, 캐로레프 같은 약들 급하게 약국에서 사서 복용하시잖아요. 이런 진통제성 약들은 신장 기능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방금 알려드린 약보다는 다른 진통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브루펜이나 에드빌, 탁센, 캐로레프 같은 약들은 광고를 오래 해와서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처방 없이 약국에서 감기약으로 해열제나 진통제 달라고 하면 주는 약이기도 하니까 자주 복용하게 됩니다. 이 약들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로 분류가 되는 약들인데요. 안타깝게도 이 약들이 갖고 있는 성분 중에는 신장, 즉 콩팥으로 가는 혈액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신장으로 가는 혈액이 줄어들면 신장은 어떻겠어요? 서서히 영양분이 적게 들어오니까 신장은 없는 살림으로 쥐어짜가면서 기능을 해야겠죠. 그러면서 신장의 수명이 빠르게 줄어드는 겁니다. 이런 약들은 신장이 건강한 사람들이 가끔씩 먹어서 효과를 보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는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이 먹거나 자주 오래 복용하는 것이 문제죠. 진통제라고 하면 잘 안 닿으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두통약, 근육통약, 생리통약, 관절통약, 치통약 이런 약들이 대부분 다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런 진통제가 왜 문제가 되고 어떻게 복용해야 하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려 볼게요. 흔히들 감기 걸리거나 어디가 아프면 약 안 먹고 버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병원 치료를 받고 아플 때 진통제를 안 맞고 버티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약을 안 먹냐고 주변에서 물어보면 이렇게 말씀들을 합니다. 약 많이 먹으면 내성이 생겨서 나중에 중독된다. 그냥 아파도 버틸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주변에 가족이든 가까운 지인들 중 한 명이 나타나서 짝을 때리면서 말하잖아요. 바보같이 왜 사서 고생을 하냐. 진통제는 쉽게 내성이 안 생기니까 먹어도 돼. 왜 이런 정보가 퍼지게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사실 이건 틀린 말입니다. 진통제 중에는 내성이 생기는 진통제도 있어요. 펜타닐이라고 요즘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이게 진통제랍니다. 마약성 진통제. 진통제 중에는 마약성 진통제도 있어서 이런 분류의 진통제들은 내성도 생기고 중독도 됩니다. 단지 처방이 있어야지만 구매가 가능하니까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죠. 에이, 그건 작정하고 마약 효과 노리려는 사람들만의 문제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펜타닐 같은 마약 성분이 주는 중독만 중독이 아니에요. 심리적 중독도 있어요. 쉽게는 의존증이라고 하죠. 진통제 먹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게 두통인데요. 중요한 발표를 하거나 시험 치기 얼마 전에 벼락 공부할 때 두통이 있으면 안 되니까 미리 먹고 날밤 새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이렇게 불안해서 먹는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중요할 때마다 진통제를 먹거든요. 특히 액상 진통제의 경우에는 정제보다는 효과가 빠릅니다. 통증이 있다가 금방 사라지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프다가 갑자기 좋아지니까 기분이 좋은 거죠. 이런 경험을 반복하다 보면 약이 보상 시스템이 되어서 조금만 아파도 쉽게 진통제를 복용하게 되면서 자주 먹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진통제는 내성이 안 생기고 안전하다는 말까지 듣게 되면 아무 의심 없이 더 자주 복용하게 됩니다. 두통약을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두통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두통을 없애려다가 오히려 두통이 더 생깁니다. 두통약을 다량 복용하면 우리 몸의 통증 시스템은 고장이 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 몸 안에는 사실 약을 먹지 않아도 스스로 통증을 달래주는 내 몸속 방범대가 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엔돌핀이 있는데요. 살짝 아픈 건 이 방범대원이 출동해서 자, 괜찮아. 조금만 참아봐 하고 스스로 통증을 다독여 주는데 근데 약이 들어와서 통증을 없애주면 이 방범대원들은 그냥 일을 안 해버립니다. 굳이 힘들어서 통증 관리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건 방범대원들이 자기 마음대로 쉬는 걸 뇌는 다 보고 있습니다. 이게 자생력이 떨어지는 거니까 뇌는 불안해지죠. 그래서 작은 통증에도 더 큰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 통증에 대한 엄살을 부리게 되는 거죠. 그래야 방범대원들이 나와서 일을 할 테니까요. 근데 한번 이렇게 효과를 본 사람들이 고통이 오자마자 바로 약을 먹게 되면 또 방범대원들은 일을 안 합니다. 이렇게 통증 시스템이 고장이 나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개보린 펜잘, 그나렌 같은 일부 복합 진통제에는 무수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이건 수분을 날린 고순도 분말 카페인인데요. 이 카페인은 약의 흡수를 빠르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복합 진통제는 같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카페인을 섭취하면 어떻게 되죠? 일시적으로 힘이 나고 기분이 업되잖아요. 카페인 중독처럼 복합 진통제에서도 카페인에 예민하신 분들은 똑같은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진통제가 영양제처럼 계속 먹어도 되는 약이 아닌 게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게 자신도 모르게 중독되어서 진통제를 자주 먹다 보면 신장 기능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가끔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타이레놀은 괜찮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타이레놀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물론 타이레놀의 성분은 말씀드린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와는 달라요. 그래서 신장에 주는 부담이 조금 덜하긴 하는데요. 하지만 신장에 부담을 전혀 안 주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도 타이레놀은 간에 부담을 줍니다. 타이레놀은 간에서 해독되고 분해가 되거든요.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타이레놀은 특히 피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 타이레놀 설명서를 보시면 더 정확히 알 수 있는데요. 주의사항에 보면 간 기능 이상자뿐만 아니라 신장 기능 이상자도 주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소염 진통제와 마찬가지로 타이레놀에도 피를 안 멈추게 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이나 치과에 가시면 꼭 진통제나 타이레놀을 먹고 있다는 걸 알려주셔야 합니다. 결국 어떤 진통제든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절대로 진통제를 안 먹을 수는 없어요. 꼭 필요할 때 단기간 소량으로 드시는 건 그래도 인체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겨우 몇 번의 복용으로도 중대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는 너무 쉽게 반복해서 먹다가 자기도 모르게 중독이 되는 거죠. 제가 약사로 일을 하고 있으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바로 이것이었는데요. 대부분의 양방약들은 약이 신체의 부족한 기능을 대신 대체만 해준다는 거죠. 앞에서 진통제에 중독되는 과정을 말씀드린 것처럼 약이 신체 기능을 대체해버리면 그 기능을 계속 약에 의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방이랑 동의 한방 쪽으로 공부를 다시 하게 되어서 올해로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이젠 내 몸 장기의 기능을 근본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생약을 위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해보면 보통 뇌나 심장이 약해지는 경우에는 겁을 먹고 조심하시는데 진통제 같은 약들이 신장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을 해드리면 좀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뇌하고 심장은 소리 없이 바로 죽음에 이르게 하지만 고장난 신장은 살아있는 동안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 장기입니다. 실제 고통은 더 많이 주는 장기죠. 신장은 우리 몸에서 정수기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몸 안에 수분을 조절하면서 노폐물들을 수분과 함께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 몸에서는 쓰레기 즉 노폐물을 소변으로 내보내야 하는데 신장이 일을 안 하면 노폐물 배출이 안 되겠죠? 그러면 그 노폐물 쓰레기가 혈관으로 들어가서 온몸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이것을 요독이라고 해요. 신장이 안 좋아지면 소변 기능 장애뿐만 아니라 혈액에 독이 생겨서 혈액을 다시 교체해 줘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혈액 투석이죠. 신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는 내 신장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알아보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가 우선 몸이 잘 붓는 분들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주위가 퉁퉁 붓거나 저녁에 양말을 벗었을 때 자국이 깊게 남고 잘 안 없어지면 신장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장은 우리 몸의 수분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몸 안에 수분을 배출시키지 못하고 계속 갖고 있으니까 몸이 자주 붓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는 소변에 이상이 생겼을 때입니다.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긴다. 또 혈액이 소변에 같이 나오거나 밤에 자다가 깨서 자주 화장실에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소변 기능 장애 현상들이잖아요. 이게 다 신장 기능이 약해져서 오는 겁니다. 신장은 상태가 많이 나빠지기 전에 빨리 할수록 적은 노력으로 더 빨리 회복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신장이 많이 안 좋아지기 전에 빨리 알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다행히 동의 한방으로 진단을 해보면 신장 상태가 많이 나빠지기 전에도 미리 알아서 예방할 수가 있거든요. 초기 증상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상 등도 알려드릴게요. 우선 이유 없는 허리 통증이 있으신 분들도 신장 기능 문제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신장의 열이 높아서인데요. 우리 몸은 신장의 열이 높아지면 열을 몸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이게 근데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열이 전달되어서 나가는 통로들이 있거든요. 신장열이 나가는 통로 중에 하나가 바로 허리입니다. 그래서 신장열이 허리로 번지면서 허리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뜨거워진 허리는 기능이 약해지면서 작은 자극에도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기침을 하다가 허리가 아프거나 화분을 들다가 아프거나 빨래를 건조하려고 하다가 아프거나 하는 등 사소한 일상생활 중에
허리가 삐끗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답니다. 사실 이건 그 행동이 큰 무리를 주었다기보다는 열로 약해진 허리가 작은 자극에도 통증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가 자주 삐끗하신다는 분은 허리가 아니라 신장 기능 이상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증상이 있는데요. 다리에 쥐가 나거나 발바닥이나 발 뒤꿈치가 찌릿하니 아프신 분들입니다. 신장의 열이 다리를 타고 내려와서 발바닥으로 나가는데요. 그래서 열이 이동하는 중에 다리 근육이나 오금에 머무르게 되면서 그 부분에 통증과 함께 쥐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앉았다 일어나서 걸으려고 하면 처음 몇 발자국이 찌릿하면서 아프신 분들이 계시죠? 이분들도 신장의 열이 발바닥으로 빠져나가다가 발에 머물면서 발바닥 근육을 뜨겁게 해서 생기는 경우인데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처음에는 아프다가 좀 걷다가 보면 나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발바닥에 뭉쳐있는 열이 걸으면서 해소가 되어서 통증이 완화되는 것인데, 이렇게 신장의 열이 빠져나가는 길목인 허리, 다리, 발에 통증이 잦은데 소변 기능까지 이상한 것 같다고 하시는 분은 신장 기능을 더욱 걱정하셔야 합니다. 얼마 전에는 15년 동안 밤낮으로 다리에 쥐가 나서 고생하신 분이 제 블로그를 보고 상담 요청이 와서 생약 제품을 보내드리고 다른 치료하는 방법도 좀 알려드리고 했는데요. 얼마 지나서 너무나 좋아지셨다고 고맙다는 내용을 보내주셨어요. 저도 너무 기쁘고 보람되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제 약으로 다리쥐가 좋아졌다는 건 신장 기능이 좋아졌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신장 기능이 좋아지면서 원래는 벌어질 소변 기능 저하나 허리 통증까지 예방하는 것이라 보이지 않는 병까지 막는 것이니까 너무 다행이더라고요. 혹시나 본인의 신장 기능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전화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전화 주세요.